미국 국채 금리를 올해 초부터 최근 12월 말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크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초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1월 CPI, 2월 CPI, 3월 CPI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시장의 우려들이 생기면서 연준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이어 for 롱거라는 기조가 더 강화됐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같이 올랐는데 특히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됐던 구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 5.5%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시기가 올해 초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분기 중반부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발표됐던 CPI 지표들이 일시적이었다라는 신호들이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큰 차별화 없이 모두 하향 조정되는, 연초에 올랐던 금리가 좀 되돌림이 발생했던 시기가 2분기 정도의 국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7월 실업률, 즉 8월 초에 발표된 7월 실업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을 한 겁니다. 그 전부터 실업률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지만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3분기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기준금리는 물론 5.5% 상단, 즉 5.3%대로 유지가 됐었지만 연준은 이미 추가적인 고용 둔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경이 있었고, 그에 맞춰서 금리가 급락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연준의 반응 함수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으로 더 집중이 됐고,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이 부진하니까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겼고,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금리인 국채 2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보다 결국에는 더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는 시기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한 8월, 9월 초 정도까지 약 한 2달 정도의 미국 금리 급락 시기였고, 그 당시 미국 10년물 금리가 3.5% 바로 위에 3.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다시 크게 상승을 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4.6%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2분기 정도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치들입니다만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 등락 폭이 한 2번 정도의 큰 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오른 이유는 9월달 FOMC에서 연준이 빅컷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 3분기 정도부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금리가 올랐느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는 좋아진 겁니다. 연준이 고집스럽게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면 성장 전망이 더 둔화되고 침체가 빠지면서 금리가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연준은 바로 고용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하에서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금리 상승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결국 1년을 지나놓고 보면 올해는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내년에는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거가 하는 그런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방향성에 따라서 국채금리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할 때는 결국 성장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높긴 하지만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망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금리의 상승 여력보다는 금리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결국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균형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 또한 무작정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고,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급등락의 반복 정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연간으로 보면 4% 초중반대에서 그 중심으로 급등락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미국 주식만 잘 가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좀 돌려서 말하면 미국 경제만 유독 좋은 현상, 미국 금리만 유독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모두 그 그래프들이 위로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금리만 놓고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성장률이 너무나 다른 국가들보다 대비 좋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레드가 200bp를 넘어섰는데, 저희는 이제 200bp대가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은 2018년도에 무역 분쟁이 불거졌을 때 정도의 레벨인데,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는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 대비 독일 금리가 낮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18년도, 19년도 정도까지 미국 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중국이 부진했고 연쇄적으로 한국에도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국에도 미쳤기 때문에 한국 성장률 전망이 악화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비 금리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금리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금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를 보시면 전례없던 수준까지 한미 금리가 차별화가 심화된 것인데요. 중국 경제 부진, 여러 가지 미중 갈등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그리고 한국의 성장 동력 부재에 더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한 한국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금리 대비해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볼 때는 그 나라의 금리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전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주요 채권 섹터별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가운데마다 수직 직선들을 그려놨는데요. 왼쪽의 세 개는 글로벌 채권 지수 혹은 미국 종합 지수들,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세 개, US 트레저리, US MBS, 팁스, 이런 것들은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채권들의 성과들은 미국 채권들 연간으로 1% 정도 성과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던 거죠. 미국 금리가 전혀 하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다소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US IG, US 하이힐드, US 론, 이렇게 크레딧 시장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디폴트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고금리 채권들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가 높은데 디폴트나 이렇게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성과가 저조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률이 좋고 기업 펀더멘털이 좋으면 그 높은 고금리를 저희가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를 돌이켜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았고 기업 펀더멘털도 좋았기 때문에 등급이 여리한 기업들의 채권의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EMDLC라고 적어놨습니다. 신흥국 채권인데 신흥국 현지 통화로 표시된 채권입니다. 한국 원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브라질 헤아라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채권들이 마이너스 3%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신흥국 로컬 채권이라고 함은 채권 금리도 중요하지만 통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흥국 로컬 통화 채권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레딧,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신흥국은 예외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크레딧 시장이 내년에도 좋을 것인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7%대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가 좋기 때문에 낮은 스프레드가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낮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약보합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약간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한 상황인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위험 자산들도 약간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크레딧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크레딧과 국채를 모두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리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